안녕하세요. 동서 비교 철학 16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유럽인은 분별, 인도인은 무분별, 중국인은 양자를 다 받아들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럽인은 이상을 추구하고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아니면 중세의 신과 같은, 인도인들은 직관, 신에 대한 직관,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직관, 중국인들은 이해력이라고 표현했네요. 좀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맹자의 측은일신 같은 측면을 좀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어떤 문서를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감성을 이해하고 전인격적인 걸 이해하는 이해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인은 그래서 현실적이고 인도인들은 주관적이고 중국인들은 참여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특히 유럽인들은 이제 이성을 이상으로 삼아서 인도인들은 직관이고 중국인은 이해력으로, 유럽인의 이성은 그리스부터 시작됐죠. 그리스에서 이제 철학은 이성적 탐구였으니까요. 이데아에 대한 이성적 탐구니까. 또 이제 중세에도 신에 대한 이성적 탐구가 이성의 역할이었고, 또 근대는 더더욱 이성의 역할이 강화돼서 어떤 철학의 가장 중심축이자 출발점이 됐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런 이성의 능력이요. 유럽인에게 이상향에 있어서 유럽인에게 이상향의 측면에서 유럽인은 어떤 과정과 능력과 연관되고, 네, 그래서 이성은 어떤 이해하는 거고, 이제 어떤 이성은 성취를 하는 거, 어떤 대상을 성취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도구적 이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성의 도구를 통해서 이제 미리 예견하는 거죠. 어떤 사물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예측 가능한 확률이 있다거나 관련성을 찾는 거죠. 추론일 수도 있고, 또 복잡한 구조를 어떤 다른 부분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생명은 이해 대상으로 사라지고, 어떤 생명을 쪼개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쪼개서 이해하기 때문에 부서진 부분들을 다시 모은다고 해서 생명이 다시 조직되지는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에게 이제 직관이라는 건 다 반대로 이제 어떤 전체의 통일이고, 이성의 추리는 잘못될 수 있지만 직관이나 직접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실수가 범할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또 다르게 보면 이런 직관이나 직접적인 이해가 오히려 잘못된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입장의 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직관은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는 확실성으로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이해력이라는 것은 경험은 전체와 부분으로 구성되고 자연적인 전체인 거죠. 어떤 상대방에 공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전제에서 좀 차이를 얘기한다면은, 이성을 이상으로 삼는 견해는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것보다 더욱 진실하다는 형이상학적인 전제를 가져요. 확실한 것을 우위에 두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직관을 이상으로 삼는 견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실제를 전체로 보고 어떤 부정확성과 불투명성, 통일 비구조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어떤 열반의 어떤 브라만이라는 것은 구분과 미구분의 차이까지도 그것들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 근원적인 것, 구분과 미구분이라고 설명될 수조차도 없는 궁극적인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마디야미카 불교라는 게 있는데, 이 없음, 무라는 개념이 이제 없음, 근원적인 무는 모든 구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무와 유, 구별이 없는 것과 모든 구별을 가지고 있는 것과의 차이까지도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이거죠. 무와 유의 차이까지도 부정하고, 테라바다 불교는 일시적인 것과
일시적인 존재, 영원적인 존재 구별도 없고 다 모든 것들의 구별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바방가라는 걸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직관은 언제나 니르바나로 열반으로 경험되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직관으로, 이 열반이란 구별, 경향, 방해를 나타내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별, 니르바나는 분별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분별이. 그 다음에 중국, 이해력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경우는 대상을 현생도로 보이는 용이성 때문에 전체와 부분으로 또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영원하면서도 상변하는 것으로 보는 형이상학적인 양자를 다 인정하는 거죠. 양자의 차별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부분과 변화를 가진 전체로서 성장한다고 봅니다. 또 변하지 않는 동일한 도가 또 있어서 주역에는 양과 음을 구별하고 실제를 동일한 것이면서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중국의 사상은 같으면서도 같음과 다름을 다 수용하는 거겠죠. 이건 공제의 황금률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공제의 황금률은 이제 뭐 긍정성의 초월이라고 할까요? 뭐 내재적 초월이라고 할까요? 이런 중국 사상의 특징을 이제 황금률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부풀지 마라 이거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변화와 불변 양쪽의 측면들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긍정성의 초월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내재적 초월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성의 초월이라고 좀 규정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 이성을 이상으로 밟는 방법은 사물의 어떤 구조나 어떤 부분이나 부분 간의 차이에 주목해서 반복되는 것은 첫 번째 성질로, 또 전제가 결과를 만들고 비슷한 전제가 있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인과율이죠. 필연성인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자연의 이제 첫 번째 특성인 거고, 뭔가 보편자, 원칙, 법칙을 이제 진압적으로 추구해서 가능하면 이제 연역적으로 필연적이게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구별과 경계선이 있어요. 반대로 인도 같은 경우 직관을 이상으로 삼는 방법론은 궁극적 실제라는 것은 순수한 미분별이라서 분별하지 않고 직접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요가를 해야 되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욕망의 의지를 제거하는 수행을 해야 되고, 일체의 구별에 대한 의식을 제거하는 의식의 수행도 해야 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신까지 의식으로부터 제거해서 어떤 자아와 객체의 구별까지 다 제거해서 의지로서 모든 것들을 의지조차도 제거해서 모든 구별이 정화된다면 이 정화된 의식 혹은 직관을 추구합니다. 또 모든 차이점이 정화된, 또 모든 욕망이 정화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중국인은 전체로부터 부분을 추상화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분으로부터 전체를 추상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돌은 그냥 자라나고 멸망하고 끝날 때마다 동일하지가 않아 여동적인 것이고, 어떤 삶을 어떤 생명력으로서 또 성숙하는 속도, 성숙해 있는 기간, 힘과 인내심의 강도의 차이.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규칙한 것이고, 제일 첫 번째 성질이라고 보는 것도 사실 차이점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제일성, 그러니까 정확한 규칙성을 찾는 대신에 비유적인 유비론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을 현상에 있는 그대로 나타난 대로 파악하고, 다른 사물의 본성도 그냥 이해력이 나타난 그대로 파악을 해요. 뭔가 쓸데없이 구별을 추구하거나 구별을 추구하지도 않고 구별을 제거하지도 않음을 통해서 인위적이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구별이 없다고도 합니다.
뭔가 논리적인 차이점에서는 서양은 유클리드 기하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구조라는 이런 배중률의 원칙을 이상으로 삼아요. 1이 아니면서 동시에 1일 수 없다는 거죠. 배중률은. 그래서 이것이 과학과 기술과 공학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인도는 열반을 추구하는 브라만을 모든 부정의 부정으로 이상화해서 항상 모든 구별에는 부정이 존재해서 모든 부정을 제거하고 모든 현상들을 다 부정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브라만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명제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구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정을 부정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부분과 전체, 분별과 부분별을 동시에 수용을 해요. 아까 처음에 중국은 사상의 특징을 수용으로 규정했죠. 그래서 뭔가 이것과 저것의 논리라던가 모든 부분은 서로 구분되지만 또 분리될 수도 없는, 또 비록 구분되지만 그 안에서만 구분되는, 서로 분리되지 않은 음과 양, 또 경계선을 그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구별할 수 없는 구별, 되게 모순적인 것을 동시에 얘기해요. 그래서 음양이 모든 구별로부터 정화된 공통점이 도라고 합니다. 서로 구분되면서도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뭔가 삼선형이나 육선형, 관계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유기체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과 저것이라는 논리, 부정을 긍정으로 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배중률로 나타난 합리주의 이상은 정확히 이분된 원, 이런 그림에서 보면 둘로 나눠지는 원인을 해서 볼 수 있고요. 분별이 전혀 없는 인도의 브라만이나 인도의 이상은 시부도라는 그 불교에서 깨달음의 단계를 묘사한 그림의 7번째 그림처럼 아무것도 없이 맑고 둥근 원, 이 두 번째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인도의 원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음양으로 구성된 중국의 도는 세 번째 상대편 속에 내가 있고, 뭔가 좀 이게 절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인도, 중국의 이상으로 삼는 이성, 직관, 이해, 이런 것들은 논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제하는가, 인식론이라든가 미학, 윤리학, 종교, 더 나아가서는 정치, 사회론의 차이로도 나옵니다. 대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교하진 않았는데, 한국의 국기 같은 경우는 이 삼태극의 그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 왼쪽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 태극기와 같은 중국의 이제 요 음양론과 관련된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이런 문양을 많이 씁니다. 삼태극기죠. 이제 좀 이런 인도와 서양과 인도와 중국의 비교해서 또 다른 형태의 우리나라만의 어떤 논리 형식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의 구별에 있어서 유럽인은 진실함을 이상으로 삼고, 인도인은 주관주의죠. 내면으로 침잠하니까요. 중국인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또 따져보면 정말 그런가는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